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개표와 관련된 그리고 불법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집회에 머리숱 채워주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두 군데에서 서초동 집회에서 연설해달라 해서 연설을 하고 또 오늘은 또 역시 머리숱 채워주기 위해서 어제 여건방에서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개 찾아서 이거는 공유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분이들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일시할 때에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인이 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표 종사원, 삼원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그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라는 요것이기 때문에 중국인이어도 괜찮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조국이 과거에 한 말이 조국을 잡았던 것처럼 중앙선관위에서 재작년에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개표 3원에 관련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개표 종사원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일반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고 오빠가 뒀는데 왜 이것이 뒤에 다른 절차 없이 갑자기 중국인을 이렇게 많이 고용했는가? 이전에는 원래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갑자기 중국인을 많이 개표 3원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표지 않겠습니까? 그 개표에 일반 국민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을 뒤집고 중국인을 고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불법 부정에 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을 어긴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법을 어긴 주체인 중앙선관위의 관련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전면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경호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QR코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총선을 거꾸로 보면은 이 총선에서의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같이 실시된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8월 30일에 김경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QR코드 사용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안 설명에 보면 불법의 여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QR코드를 쓰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많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쓴 다음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QR코드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명백히 불법이다. 불법 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4.15 총선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중국인 개표 사무원 얘기를 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10명의 더불어민주당 QR코드 사용을 법제화하는 이 일부 입법 개정안 이거를 제출한 10명 중에 3명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조선 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공외교라는 말을 썼죠. 그 중에 3명이 QR코드 사용을 법제화하는 그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인으로 이름 올렸습니다. 물론 그 6명 중에는 또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혜원입니다. 손혜원도 그렇게 올렸고 그 다음 한 명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포천 지역구를 둔 사람입니다.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10명이 QR코드를 써야 된다라고 한 10명 가운데 부산의 연제구에 출마를 했던 김혜영 이 사람을 빼고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모든 미국 주미대사로 간 사람, 그 다음에 또 손혜원 뭐 이런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가 재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박정희에 주목하느냐?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걸 뭐 너무 확대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석사까지 마친 다음에 중국에 요즘 한창 우리를 신경을 거스리고 있는 우한대학에 갔어. 우한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태경은 대부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길림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중국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흥분하는지, 이 사람들이 박사과정 받는 동안에 무슨 커넥션에 얽혔는지 저는 그냥 그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이죠. 콩고 대선이 연기가 됐습니다. 콩고 대선이 연기된 이유는 미루 시스템, 즉 한국의 중앙선관위에서 지원을 하고 주도를 해서 지금 민정의원 지역구였던, 지금도 지역구는 마찬가지죠, 연수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A웹이라고 하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는 한국의 예산으로 거의 다 진행이 됩니다. 1년에 50몇억 원의 중앙선관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서 끌어들여가지고서 70몇억을 들어가지고서 심지어는 이 친년 매체에서조차도 이거는 잘못된 한류 전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콩고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한국 선거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미르 시스템에서 자랑을 했어요. 1931억 원을 수출했다. 콩고에. 그런데 실제로는 납품어 거기에 보면은 1700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1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A웹의 사무총장이 김용이라고 하는 한국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김대년이라는 사람이 2018년 9월 달에 임기를 2달 앞두고 갑자기 사퇴를 해요. 돌연 뭐 때문일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진 사퇴한 겁니다. 그런데 김대년이가 뭘 요구하느냐? A웹의 김용이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 A웹 즉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이렇게 전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런 불쌍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3일에 입을 딱 봉하고 있던 여권 관계자 중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래,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서 콩고에서 그런 유혈폭동이 발생하고, 이라크에 한국의 선거 시스템 수출해서 수개표를 하니까 25%가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사실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김대년이 사퇴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콩고의 선거 시스템을 보면 콩고 후보자 밑에 QR코드가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QR코드가 부정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제기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거 시스템을 왜 고집을 하느냐,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대한민국 수호 장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대수장, 예비역 장선 모임, 그 중에 공동대표께서 이 정보 관련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QR코드는 2단계이다. 그리고 이 오류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오류의 그 허용치가 높아야만 되는데 최고 낮은 수준으로. 그 얘기는 명백한 의도가 있고 77자리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를 썼다는 것이죠. 왜? 31둘 정도면은 가능한 QR코드, 그걸 쓰는 것도 불법이지만 거기에 77자리나 되는 그런 코드를 썼을까? 그 자체도 불법이고 그것을 쓴 의도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효표 얘기가 있죠. 우리 무효표. 그래서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무효표의 종류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정규 규격이 아닌 표. 그런데 이미 증거로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제기된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으로 삐딱하게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투표지는 굉장한 수준이어서 투표지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붙고, 그리고 아주 자동으로 원상회복해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그 이상한 그 투표지는 옆으로 뺐다가게 돼서 절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히 정규규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명백히 불법적인 그리고 무효표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이 선거는 무효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께서 계속 빨리 끝내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따라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요, 지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질문을 하시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답변을 하시고 또 간간히 짧게 아주 자유 발언을 하실 분들은 아래서 하시고 마이크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가시죠. 여기 나가시죠. 여기서 하시죠. 마이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나와서 하시죠. 자, QR 코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세세하게 말씀 잘 들으셨고요. 그 QR 코드가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8월 30일 날 의안번호로 해가지고 2015-1865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의한 의원이 아까 수현의원 의원 포함해서 딱 물어보시는데 수현의원은 아니시고 명단은 이렇습니다. 대표 발의가 김병관, 그 다음에 김병욱, 김영진, 김혜영, 소병훈, 신동근, 이수혁, 임종성, 전현희, 최원열, 이상모두 1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아직 통과 안 시키고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현행 법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써야 하는데 불법으로 QR코드를 쓴 것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헌법상의 강행 규정, 법률상의 의미 규정이 있죠. 강행 규정을 해야 한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해야 한답니다. 코드 형태까지 막대 모양의 코드로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해가지고 투표를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 지금 부정선거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사회로는 불법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불법을 하나 좀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건 한 자리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계시고 통계학 교수님들 계시고 변호사님들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다른 거는 다 지금 디지털 선거를 해가지고 그것대로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 선거다. 강행 규정 위반이다.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법학장님께서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강하게 좀 이렇게 밀고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이 바코드와 QR코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말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QR코드는 국어연구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보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보문입니다. 그리고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이것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10명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주로 누구죠? 아니 전략위원장. 이근영의 바로 앞에 전략위원장을 한 사람이 김영진입니다. 이근영이 물러난 다음에 바로 전략위원장을 한 사람이 김영진입니다. 이 사람이 QR코드를 법제화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사람이 소병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중앙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 10명이 이걸 제출했다. 이것은 명백히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예, 다음 번 좀 질문해 주시죠. 저쪽 쳐다보고 계시죠. 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 촛불, 청년, 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익입니다. 오늘 지금 2시간 한 20분 동안 너무 지루하고, 지금 여기 6분들 패널 지금 수차례 제가 들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 국가의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네요. 제가 제 의견과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한 이런 시간보다도 4.15 총선은 당연히 원천무효이며 이에 대응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 교활하고 간악한 악마 같은 정부 및 사법기관을 대응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믿고서 뭐 소송을 제기하네 뭐네 깔아뭉개고 시간을 낭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얘네들은 지금 독재를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민경 의원께서도 발언에 입증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입증 방법은 지금 포탈 부정선거 4글자만 치면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실에 중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실행 방법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시간 낭비하고 이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헌법기관 5개 기관이 모두 장악되어 있어요. 국회,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우리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계속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개헌을 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기가 독식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독주하는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동기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동기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탁상공론으로 무슨 저거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좀 흥분했어요. 예. 이게 질의응답 시간에 좀 맞춰서.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지금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신봉 광고 같은 걸 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메이저 마무리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언론과 그 방송들이 전혀 안 하고 국민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들만 이렇게 참 삼각대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우리 패널 6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투쟁 실행 방법. 좀 진행 발언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의응답에 좀 맞춰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어떤 데 가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도 좀 매너의 일종이니까 맞춰주시고, 다 이해합니다. 심정은 다 이해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거리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직화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정교모에서는 이거하고 관련하진 않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계속 신문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거 하실 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전문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야 되는 거고, 또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장악됐어도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합쳐서 싸워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노선이나 방법론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큰 차이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다 모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첨가하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때 저 군대 갔다 오셨죠? 네. 포병도 있고.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지금 김 교수님 이제 너무 한 사람이 답변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나눠서.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법을 잘 모르셔서 주장을 잘못하셨는데요. 네이버에다 치면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건 법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그게 모든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냐의 여부에 대해서 그걸 빼고 나서 무슨 봉기하자고 그러는데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자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내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찾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한갤러리 쪽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야 봉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뭐 다수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일부가 봉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봉기가 되냐고요. 자, 그런 발언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음 분 질문하시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하다가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 끝난 지 벌써 2달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일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 수집을 했어요, 조카를. 그러니까 지금 뭐 패널 투표니까 숫자 고치고 이런 거 제 자료에서는 애도 밥도 못 하는 거죠. 저는 당일 수집한 거니까. 크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는 있으면서 공개할 필요는 없었던 게 저희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드나드느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교대에게 잠깐 갔었고요. 그 민의원님 가시고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짧게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 속에서 이번에 뭐 미친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겼습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이루려면은 질문에 좁혀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정 발표 자유가로 하는 곳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질문에 좁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분대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QR 코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QR 코드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선거 있잖아요. 저는 동일 투표함이라고 하거든요. 찍어서 같이 넣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은 개표가 됐고 또 저쪽이 무슨 상주시장, 구시장, 그 다음에 안성시장 이쪽도 개표는 안 돼요. 또 이런 게 있고 또 이쪽은 개표는 되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서울에 밤 10시까지 20명이 득표소 다 채워요. 20명이 그 동일 투표함이네. 이게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투표함 갖다 이거든요. 개표 현장에 가보신 분은 이게 용납되나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또 사전투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띄우기 안 되네요. 똑같은 시간대별 변동률이 3줄이 된 게 개표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선관위가
방송국에 송출한 자료입니다. 저한테는 지방선거하고 20대 총선 사전 투표율 만든 그래프가 여기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번 거는 여기 한 줄이 더 올라가 있어요. 왜? 사전 투표 숫자가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이렇게 그 뉴스 사전 투표 숫자 얘기해서 1100만 얘기, 이거 뭐 작년, 재작년 대선하고 똑같은데 바로 그 속으로 씩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재국민 투표 못한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니까 야, 이번에, 저는 이겁니다. 선거 투표소를 미리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는 배당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것인지, 이거를 선거가 없었다고 얘기할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참고하세요. 그 증거는 제가 헌법재판소에 3번 제출한 제 이름 최만희라고 합니다. 2017년에 특권 제출했고 결정서를 받았고 2018년에 또 제출해.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간 투표소를 미리 만들었다예요. 그리고 투표소를 배당했다. 그럼 뭐 보여드릴 자료는 많습니다만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그 서류 발부 요청한다면 제가 뭐 그 개인 정보 다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기 박영환 교수님이나 조성환 교수님 혹시? 나오실 동안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빼놓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3대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그 공정한 선거 절차를 망치는 3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다음에 QR코드라는 것, 이 세 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손으로 세는 게 가장 좋고 투명하게 이 투표함도 만들어서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봉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동할 때도 이동하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를 들여놓는 것을 우리가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수개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수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분류기를 하든지 아니면 비례수기를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들은 기계를 앞에다 놓기 때문에 그 기계를 믿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 거기에 있고요. 다음에 지금 그 인구수보다 투표인 수, 선거인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통선 안에서 지금 그것을 맞춰보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이 됐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도 쉬운데 여러분 지난 세월호 때 제가 악마의 웃음을 웃은 사람입니다. 세월호 브리핑을 하면서 난리 났네 하하하 하고 웃었다고 방송이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날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라고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라고 이제 브리핑을 하다가 말을 틀렸어요. 틀려서 혼잣말로 이랬습니다. 여객기란다 혼잣말로 난리 났네. 그리고 다시 읽으려고 했어요. 혼잣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객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여객기라고 내가 했네. 여객기란다 난리 났네. 이러고 다시 읽으려고 했더니 난리 난 날을 듣게 된 여기 기자분이 왼쪽에서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따라 웃었거든요. 하하하. 그런 다음에 다시 앞을 보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NG샷이죠. NG 카트예요.
근데 그 엔진 커트를 2년 뒤에 그거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난리 났네 하하하. 앞뒤를 다 자르고 난리 났네 하하하 해서 이 청와대 대변인이 저 세월호 사건이 나서 난리가 났다 하면서 막 웃는 걸로 방송을 했던 그 방송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대응을 할 때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유튜브 연합대상 공주로 방송입니다. 어제 우리가 저희들이 그 강남역 집회를 마치고 가면서 어떤 한 여성이, 젊은 청년 여성이 강남역 승강장에서 팔라우드 파티, 4.15 총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그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했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지하철로 가면서도 들고 가면서 대깨문들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경찰이 오고 연구원들이 오고 해서 그 이유는 큰 불상사 없이 끝냈답니다. 이번 우리 블랙 시위로 인해서 4년 동안 우리가 아스팔트 나와서 어른들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랙 시위 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특히 젊은 청년 여성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안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어제도 부산에서 한 엄청난 숫자가 경북에서도 나오고 진주, 마산 전국적으로 이제 이걸 들불처럼 빨리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언론해 주십시오. 예, 그 대답은 최영록 교수님이 좀 해주시기 네, 유튜브 연합회 항상 청년들 편히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남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게 조직적인 어떤 세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다들 통계 숫자를,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더 이렇게 드러나는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판적으로, 청년들이 비판적이기 전에, 상당히 진보적이기 전에 생각이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부정선거 확실하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는 젊은 세대들, 진정한 의미의 중도 진영인데 그분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또 이 자신들의 표가 왜곡되게 이렇게 투표가 됐다는 그거에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조국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윤미향씨 사태도 그렇고 어떤 그 기득권층이 여러 가지 그 탈법행위를 하면서 어떤 그 청년들의 그 인턴십이나 아니면 밥그릇까지 이렇게 채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심정까지 반영이 돼서 부정선거가 그들 세력, 그들 계층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나라, 법대로 된 나라, 조금 원칙을 세우는 나라, 원칙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느끼면서 거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인위적인 조직을 통해서 민중봉기 인위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게 더 빨리 가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원칙을 세우는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그 자발적인 확산을 통해서 광주까지 확산이 되면 정말로 지금 그 정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저항권이고, 그게 원칙을 세우는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여기 모인 분들은 준법을 하면서 저희의 권리를 확실히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설득 과정을 통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블랙 시위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활성화 방법 관련 많은 사람들이 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3 수험생들이 쓰는 오르비라든지 대학 게시판 수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게시판들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뭐 우붕이들이 그 사이트에 그냥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배가의 원리라고 해서 계속 늘어나듯이 제가 사실은 이걸 할 때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믿거든요. 이건 뭐 부정선거인 게 명백하다니까. 이건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더 부정선거인 걸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영어든 뭐 외국어든 유머든 그림이든 오늘 보니까 엄청난 패러디즘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온갖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 거리 이런 데 있습니다. 아까 저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뭐 강화문에 계시지 마시고 대학가에 1인 시위도 하시고 많은 여성분, 남성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그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블랙시위 관련해서 젊은이신 네. 세 분으로 아니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블랙시위 관련해서 플랫폼 자, 젊은 친구들을 포섭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침 해주셔가지고 이참에 오한 갤러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한 갤러리의 멤버로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고요. 오한 갤러리는 원래는 이제 별 목적 없이 사람들이 우한폐렴 정보를 얻으려 모이던 곳이었는데 그게 반중정서와 통합이 돼가지고 현재는 선거부정을 집중적으로 파는 젊은 연령층의 선거부정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젊은 연령층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초에 디지털 세대로 살아왔고 사이버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한갤러리처럼 우리 세대를 위한 구심점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고 짤이라고 하는 짧은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근거들을 보기 좋게 씹어먹기 좋게 정리해서 인터넷 전역으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다 보니까 뭐 네이트 판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에브리타임 뭐 이런 우리 또래들이 모이는 다른 플랫폼들에 조금 더 접근하기 용이한 면이 있고요. 말로 설명은 이 정도 드리도록 하고 게시글을 보시면 짧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겔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대책본부이자 소통의 장,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겔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블랙시위 플랫폼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가 필요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자발적 집행부입니다. 모든 블랙시위를 응원하고 알릴 뿐입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개념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념글조차도 사실 모든 우한갤러리의 리더의 의견이거나 우한갤러리 간부의 의견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익명의 신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써서 올렸고 그게 갤 사용자 다수의 동의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충 이런 시스템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명이어서 단점이 확실한 만큼 장점도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온라인 여론전이나 파급력 관련해가지고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런 플랫폼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민경우 의원님 선거무효소송 대리를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연단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도 그렇고 또 정청사에 계신 분들 말씀 이렇게 들었을 때에 지금 이번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어느 만큼 분노하시고 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만큼 애쓰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이런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한 서너 건 정도 맞죠. 살인사건인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 틀림없는데 거의 확신이 있는데 유죄를 못 받고 무죄를 받은 서너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제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래 말씀하셔요. 확신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갖고,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이라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서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증거들이,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결정적인 지금 퍼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거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그걸 스모킹건이라도 좋습니다. 또 어떤 결정적인 제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도대체 그럼 그게 뭐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거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던 사람의 이제 진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쌓여있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그 가운데 뭐 지역적인 거, 별 소인 거 보면 빼더라도 상당 부분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면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저 사람이 살인범이 살인한 게 틀림없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법원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좌경화된 더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적, 지금 우리는 선거소송은 일종의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하자, 유념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자, 내일 모레 당장 우리 민 의원님 사건하고 이런 사건을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 변론을 열 겁니다. 그럼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저는 이걸로 매일매일이 아주 머리가 무겁습니다. 자, 파주군 진동면에서 주민수보다 많은 사전투표가 나옵니다. 부천시 신중동에서 투표 장갑은 7,000명이 나눠줬는데 18,000명이 투표했다. 이런 그야말로 눈에 번뜩 띄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인 재판정에 가서 대부분 판사가 저한테 이름 물을 겁니다. 민원 인천 연수구 선거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해보세요. 파주군 진동면 얘기를 하고 부천시 신중동면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연수구울 선거가 무효가 되냐? 쉽게 우리 선거. 그래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주군 진동면도 확인을 해야 되고 부천시 신중동의 그 묘하게 둘 다 선거가 아직 소송도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례를 찾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추론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이 선거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재판부는 인천 연수구이면 연수구을, 동작을이면 동작을 그 재판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고도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달 하순이라도 우리 민영 재판이 열렸을 때 연수구 을에서 어떤 그 논리를, 그 팩트를 적용해서 연수구 을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 들어가야 돼요.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요 130 몇 군데가 소송이 되었지만 어쨌든 소송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 재판이 몇 개 재판이 열린 걸로 보느냐면 저는 한 두세 개가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민영 재판은 어떻게든지 열게 저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세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0몇십 개 중에서 또 한두 군데는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증거가 확실하다 싶은 거를 이 싸움 한두 군데에서 조작 나오면 끝입니다. 이걸 100몇 군데에서 다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집중. 지금부터 좀 더 우리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모으되 여기 계신 우리 유튜브 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분위기를 모아서 요번 싸움에서 저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이유는 뭐냐,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 내지는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QR코드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최대한은 뭐냐, 선거 조작을 밝혀내는 거죠. 선거 조작 밝혀내는 건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사건 하나 무거운 어떤 사건 하나 푸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권